안녕하십니까. 서울성모병원 회계학과 부교수 오주연입니다. 오늘 저한테 이렇게 귀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전립선암 정복을 위한 최신 회계학 검사와 치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 내용을 준비하는 데는 서울성모회계학과에서 같이 우리 전립선암 환자분들을 봐주시는 하승균 교수님과 이명희 선생님이 참여를 하셨는데 제가 가나다 순으로 제일 앞이어서 제가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 이 영상의 목표라고 하자면은 우선 전립선암에 관련돼서 회계학과 검사랑 치료가 뭐가 많이 나왔는데 분명히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그거를 장단점을 조금이라도 더 이해를 잘 해주셔서 앞으로 이제 의료진과 의사소통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결정을 내리실 텐데 그 의사소통과 결정을 내리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게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계학과에서 제일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 무슨 검사를 또 해요입니다. 사실 이미 검사 많이 하고 계신데 전에도 우리 회장님 말씀하셨지만 PSA도 지금 건진에 들어가 있지 않은 상황에서 무슨 검사를 또 하냐 하는데 이 많은 엑스레이, CT, MRI, 초음파 더불어 회계학과 PET-CT까지는 다 결국 사진입니다. 사진 검사. 그래서 이 사진 검사들이 있는데 이전에 분명히 뭘 하셨단 말이에요. 찍었는데 뭘 또 하자 그러냐. 이게 사진 검사를 여러 번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요. 어떤 부위를 찍으셨냐. 옛날에는 뭐 어깨뼈, 요번에는 복부. 부위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또 요번에는 심장 기능을 보기 위해서 아니면은 소변이 잘 나오는지 보기 위해서 보고자 하는 게 달라지기도 하고 또 회계학과에서 상관 있는 것들은 뭔가 더 성격에 가까운 거, 대사활동, 피가 잘 가는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요즘 최근 나온 것들은 뭔가 더 세세한 조그만 구조, 세포 표면에 있는 단백질 이런 것들 보고자 하는 게 다릅니다. 그래서 친구분이 나는 며칠 전에 뭐 손이 떨려서 갔더니 PET 검사를 했더라. 그러면은 우리 전립선암 환자분들도 PET 찍으시는데 그게 똑같은 PET냐? 그렇지 않습니다. 기계는 같습니다. 누워서 촬영하시는 PET 기계는 같은데 들어간 주사 약에 따라서 다른 사진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있는 것들이 지금 임상에서 쓰이고 있는 서로 굉장히 많은 종류의 PET 검사들인데 다른 주사약을 넣기 때문에 다른 사진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선 회계학의 큰 영역 중 하나인 뇌에 보는 거. 뇌에 보는 사진이 있고 또 뼈가 얼마나 생성되고 있구나, DNA 합성이 어떻구나를 보는 사진들도 있고 꼭 전립선암 아니고도 다른 암에 특화된 사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전립선암이 잘 보이는 주사를 맞고 PET를 찍으시면 전립선암 PET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둘리에 나오는 고길동인데요. 고길동이 불쌍하면 어른이고 고길동이 너무 나쁘면은 어린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주말에 자지 못하고 둘리에게 시달리는 고길동이 너무나도 불쌍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보시면은 만화가가 옷을 지금 똑같이 그렸는데 둘이 성격이 다르게 나오잖아요. 이 PET를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같아 보여도, 밖에서 봐서 같아 보여도 뭔가 안의 상태가 다른 걸 보고자 하는 건데요. 여기서 조금 다들 익숙하시겠지만 또 전문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PSMA 요즘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사실 이거 처음 나왔을 때 PSA랑 그렇게 맨날 헷갈렸어요. M자가 하나 더 들어가 버려가지고. 전립선에만 특이적으로 있는 구조물인데 그게 전립선에서도 전립선 세포의 막 쪽에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PSMA, 전립선 막 특이 항원인데 저는 이거 한국말로 쓰시는 건 거의 못 봤고요. 다 PSMA라고 이제는 많이 영어를 쓰시죠. 그래서 PSMA랑 피검사 하시는 PSA랑 서로 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얘는 세포막에 이렇게 딱 보시면은 이게 세포막인데요. 자리를 딱 잡고 있어요. 앵커를 딱 잡고 있고 밖에서 이렇게 표현이 되면은 이게 약간 오른쪽 왼쪽 접은 것 같은 쌍구조 물질이에요. 근데 그 중에 여기 안쪽에 있는 주머니에 들어가서 딱 달라붙게끔 여러 가지 약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사진도 찍고 치료도 합니다.
그래서 그럼 얘 원래 이 PSM의 기능이 뭐냐? 사실 기능에 대해서는 의견이 많아요. 근데 어쨌든 효소 중 하나고 중요한 건 전립선 상피에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서 달라붙는 물질들을 요즘 많이 만들어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길게 설명드리려고 가지고 온 표가 아니고요. 전립선 암 세포 내에 지금 우리가 말한 PSMA가 있고, 그럼 얘가 안으로 들어와서 무슨 일이냐? 엄청 복잡합니다. 복잡하고 사실 의사들도 과학자들도 100% 이해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안에서 복잡하게 뭔가가 오가는데 그게 주로 암세포의 성장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나를 주면은 조절이 되고 어떻게 주면 억제, 어떻게 되면 오히려 증가, 그런 식을 이 연구들을 안에서 구체적으로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지금 굉장히 활발한 연구 주제입니다. 자, 그럼 이제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PSMA를 표적으로 하는 주사를 맞고 PET-CT를 찍으면 얼마나 더 잘 보이냐? 내가 이걸 안 찍었을 때 대비. 이게 같은 환자분이신데요. 왼쪽이 뼈 사진이에요. 뼈 사진은 많이들 전립선 암 때 지금 활용하고 있는 사진인데요. 보시면 물론 병변이 있긴 합니다. 병변이 있긴 하지만 동시에 찍은 PSMA 펫하고의 뼈 전이를 개수를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되게 PSMA PET-CT에서 더 잘 보이는데요. 제가 뼈 위주로 사진을 보여드렸더니 그러면 림프절이나 폐전이는 안 보이냐?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앞에서 뒤로 가면서 찍은 사진인데 밑에가 이제 펫이고 위에가 CT예요. 펫-CT는 사진을 사실 2번 찍으시는 거예요. 누우셔가지고. 근데 CT에서 몽글몽글 뭐가 보이기도 하지만 더 확실하게 펫에서 이렇게 신호가 보이죠. 림프절이. 이럴 경우는 저 뱃속 깊은 데예요. 여기가. 깊은 데까지 조직 검사를 하지 않고도 거의 확신을 갖고 전립선 암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 사실은 밑에 골반 있는데 거기만 방사선 치료를 하실 계획이셨단 말이에요. 원래는 PSMA 펫을 안 찍으셨으면은. 근데 생각보다 위쪽에도 림프절이 보였기 때문에 사진을 찍고 나서 아셔서 그러면 이제 치료 계획이 바뀌는 거죠. 똑같은 방사선 치료를 하신다고 해도 범위가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를 바꾸기 때문에 이 검사가 지금 소위 말해서 핫합니다. 그냥 성적이 전립선 암은 잘 발견한다 정도면은 사실 이 정도 화제가 되지 않을 텐데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환자분들이 받으실 치료를 바꾸는 경우가 반수가 넘어요. 이런저런 나라들의 통계를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걸 많이 지금 이슈화하고 있는데요. 이 오른쪽에 있는 것은 초록색 선이 가리키는 거, 동그란 하얀 거 조그만 거 보이실까 모르겠어요. 이 조그만 거 1cm도 당연히 안 되는 요거는 폐에 있는 결절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환자분들, 저도 있어요. 폐 CT 찍으면 조그만 결절들 많이들 가지고 계세요. 근데 그 결절들이 다 전립선 암에서 왔는지 안 왔는지를 매번 조직 검사를 할 수는 없잖아요. 사실 조직검사 현미경으로 보는 게 정답입니다. 그렇지만 온몸을 다 그렇게 볼 수는 없을 때, 이럴 때 이렇게 PSMA 펫에서 신호가 있으면 이거는 폐로 전이가 간 거다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 사진들, 이제까지 흔히 쓰셨던 본 스캔, 뼈 스캔과 CT보다는 정확한 건 맞습니다. 더 예민하고 정확하게. 그럼 완벽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PSMA 펫 갖고도 답이 안 될 때가 있는데, 제가 이걸 왜 앞서서 단점을 말씀드렸냐면, 제가 앞서도 목표를 말씀드렸지만 단점도 꼭 말씀드리고자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애시당초 그 종양이 PSMA라는 이 아까 그 구조물을 만들고 있지 않으면은 사진에 안 찍힙니다. 아무리 종양 부피가 커도 이 PSMA라는 걸 만들고 있지 않으면은 사진에선 꽝입니다. 그 다음에 아직은 카메라가 많이 좋아지기는 했지만 아직은 세포 한두 개씩 있는 것들, 그거는 잡아내는 카메라가 제가 알기로는 환자분한테 쓰실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아직은. 그래서 매우 작은 종양일 때 또는 PSMA 발현이 안 되고 있을 때는 사진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펫에서 어느 정도까지 보이냐? 이게 서울성모에서 지금 임상적으로 환자분들에게 하고 있는 펫CT 사진을 제가 그냥 한 주에서 몇 분 골라서 한 건데요. 보시다시피
작은 것도 보기는 봅니다. 이게 저희 눈으로 보면은 옛날에는 못 보던 크기거든요. 이런 1mm, 2mm 크기는. 그렇다고 모든 종양들이 이 정도면 작냐? 아니에요. 종양이 저렇게 사진에서 저 정도 보이려면 개수는 상당히 많은, 세포수가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완벽하진 않고, 그래서 제가 가끔 받는 게, 나는 PS에 올라서 PSM의 PET를 찍었다. 근데 왜 꽝이라고 하냐, 안 보인다고 하냐. 그러면 둘 중 하나예요. PSMA 발현이 안 되고 있는 종양이거나, 아니면 기계 성능에는 아직 카메라가 잡을 수 있을 만큼의 크기가 안 되었거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계산을 복잡하게 하는 게 뭐가 있냐면요. 우리 다이나믹 코리아처럼 PSMA도 다이나믹합니다. 어떻게? 나에게서 발현되는 게 똑같이 있는 게 아니라 작년에는 발현되고 있었는데 올해는 안 나올 수 있어요. 또 같은 종양 내에서도 윗부분은 PSMA를 발현하는데 아랫부분은 PSMA를 발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세포 단위, 종양 단위, 환자 단위, 그래서 개인차로 굉장히 다양하게, 그러면 한 번 바뀌면 그대로 가냐? 아니에요. 오락가락합니다. 무슨 치료를 어떻게 하셨냐에 따라서 PSMA 발현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면 도대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떻게 사진을 찍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공격적인 전립선 암세포는 이 PSMA를 많이 발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예외 상황들을 말씀드리지만 크게 봤을 때는 대부분은 괜찮아요. 요 예쁘긴 하지만 복잡해 보이는 표는 무엇이냐? 안에서부터 이게 초록색이 양성, 그러니까 암 아닌 전립선에 문제가 있을 때 이 밖에 빨간색 테두리가 전립선 암이 굉장히 아주 극도로 공격적으로 변했을 때를 보는 건데요. 이걸 수치를 하나하나 세세히 보실 필요는 없고요. 뭔가 종양이 점점 더 나빠져 가면서 이 PSM의 발현도가 그냥 다양하게 바뀐다 정도로 아시면 돼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전립선암 환자분들의 관심사이신 게 요 가운데 두 개인데요. 그때는 PSMA 발현도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게 진단만 받으신 분들은 이 정도만 아셔도 되는데, 이제 치료를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PSMA라는 요게 발현이 돼야지 이 핵약 새로운 플루빅토 같은 치료제 대상이 되시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그 치료에 해당이 될 확률이 얼마나 되냐? 제가 이따 말씀드릴 건데요. 제일 크고 널리 알려진 미국과 유럽에서 한 비전이란 임상시험에서는 10분 중 1분은 이 PSM의 발현도가 충분치 않다라고 판단하여서 치료를 못 받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임상을 조금 더 넓게 보면은 열에 1명보다는 조금 더 흔한 것 같다라는 보고도 있고, 높게 잡는 분들은 4명 중 1명은 사실 PSMA 치료의 대상이 안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많은 수치를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제 생각에 열에 1명 정도는 PSMA 대상이 좋은 대상이 아닐 수도 있다 정도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도 PSMA PET를 찍어봐야 되냐가 이제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전국의 수많은 전립선암 환자분들이 다 PSMA PET를 찍지 않으셨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좋다고 하는데 어쨌든 다른 검사로 안 보이는 건데 나도 필요한 거 아닌가? 이거는 우선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선은 아니에요. 의사한테서 PSMA PET을 꼭 찍어보자는 얘기를 못 들으셨으면 안심하셔도 됩니다. 아직은 안 찍으셔도 되는 게 맞는데요. 이게 병기에 따라서 이 PSMA PET이 꼭 필요하냐 아니냐가 결정이 되고, 똑같은 병기여도 이 종양의 성격에 따라서인데요. 전립선암 하면 위험도 많이 따지잖아요. 병기 말고도 고위험, 중간위험, 저위험. 저위험이나 중간위험 중에서도 낮은 데 있는 분들은 PSMA PET을 하셔도 꽝 나올 확률이 너무너무 높아요. 그래서 굳이 이 검사를 지금 당장 안 하셔도 됩니다. 언제 누가 해야 되나? 고위험군 환자들은 처음에 진단받으실 시기에도 사실 하시면 좋아요. 알고 계신 것보다 더 멀리 퍼져 있을 수 있는데요. 여러 가지 다른 나라 보고를 우리나라에 바로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유럽에서 보니까 방사선 치료를 고려하면서 전이가 없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PSA가 자꾸 오르는 환자분들을 찍어봤더니 반수에서는 이미 딴 데로 다 전이가 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전이가 되고 있다는 건 이미 고위험군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똑같이 해석하시면 안 돼요. 저위험군이시고 이제 막 전립선암 진단받으신 분들은 전이를 지금 고려하는 단계가 아니잖아요. 임상적으로. 그럴 때는 나도 알고 봤더니
20암을 찾을 확률이 50%인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저위험군에서는 PSMA 펫에서 음성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굳이 권하지 않습니다. 고위험군에서는 추천을 합니다. 알게 모르게 어딘가 갔을까 봐. 그럼 이제 중간 단계인데요. 중간 단계는 제가 영어가 잔뜩 가득 찬 슬라이드를 보여드려서 좀 죄송한데요. 이게 중간 단계 중에서도 좀 예후가 더 안 좋은 사람들을 골라서 외국에서 봤더니 전이 확률이 낮은 군에서는 전이가 발견될 확률이 3%밖에 안 되고 거기서 또 중간군은 9%. 이 중간 인터미디엇 리스크에서 예후가 안 좋은 분들 중에서도 전이가 됐을 고위험군 환자들을 봤더니 한 20%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 중간 위험군 중에서도 고위험군을 넘어가는 9군 이상이 아니면 굳이 꼭 PSMA 펫시트를 지금 못 찍으셨다고 불안해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암 환자들 많이 찍으시는 FDG 펫시트랑 뭐가 다르냐? 이게 사실 용어도 헷갈리고 계속 약언만 쓰셔서 그러는데요. 우선 사진을 딱 찍으셨는데 이렇게 뇌가 새카맣게 보이면은 PSMA 펫시트는 아닙니다. 여기가 뇌가 까맣게 보이면 포도당 펫시트를 찍으신 거예요. 이게 대부분의 알고 계시는 다른 많은 암 환자분들 계시잖아요. 폐암 환자들, 췌장암. 그런 분들 찍으시는 거 요게 뇌가 까맣습니다. 뇌가 항상 포도당을 먹기 때문에. 그래서 뇌, 심장, 콩팥, 요로, 방광, 요게 이렇게 까맣게 보이는 것들은 포도당 사진인데 그럼 전립선암 환자들은 이거를 안 찍냐? FDG 펫시트를. 이것도 핵의학과에서 하는 검사인데요. 답은 예, 아니요, 둘 다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검사를 하시진 않아요. 왜냐하면 전립선암은 성격이 좀 달라서 이 포도당을 많이 먹진 않기 때문입니다. 단, 고위험군으로 넘어가셨고 여러 가지 치료를 고려하실 때 FDG 펫시트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서부터 드리는 말씀은 전이가 있는 전립선암 환자분들한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보시면 왼쪽이 우선 제가 뇌가 까맣게 보이면은 전립선암 펫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제 딱 보이시죠? 이 뇌가 까만 이쪽이 포도당 펫시트입니다. 그다음에 이쪽 뇌가 까맣게 안 보이는 이쪽이 PSMA 펫시트를 찍으신 건데요. 이 점점점점점점점 와다다다다 다 간 거 림프절과 뼈에 가 있는 전립선암 전이입니다. 동시에 비슷한 시기에 찍으신 FDG 펫에서는 좀 신호가 비리비리하죠. 여기 제가 화살표 가리키고 있는 데가 림프절 전이인데요. 같은 환자분이 어떤 주사를 받고 펫시트를 찍으시냐에 따라서 이렇게 다른 결과물이 나옵니다. 그럼 왼쪽 이 환자분이랑 이 오른쪽은 또 다른 환자분이에요. 이분은 머리 까만 쪽에 이제 포도당 사진인데요. 이분은 포도당 사진에서 오히려 뼈전이가 굉장히 많이 보이고 PSMA에서는 좀 어떠세요? 신호가 좀 비리비리해 보이지 않으세요? 이 비리비리하다 안 하다 비교 대상이 간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간보다 진해야지 세다고 말하는데 이 왼쪽 B 환자군은 사실 PSMA는 비리비리, FDG는 센 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자꾸 찍자고 하는 이유가 이렇게 서로 다른 정보를 얻어서 저희가 환자분 치료를 결정하는 데 이제 도움을 받고자 해서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환자분한테 궁금한 거는 그럼 내가 어떤 군에 속할지가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이거는 서울성모병원에서 했던 몇십 분의 환자분들의 자료이기 때문에 사실 뭐 대한민국 환자분들 전부 다 모아놓고 나면 이 결과가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 요 가운데 회색 PSMA랑 FDG랑 둘 다 해서 보이십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리고 까만색만 보이는 거는 PSMA 펫에선 보이고 FDG 펫은 안 보이는 거예요. 밑에 하얀색은 FDG 펫에서만 보였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환자분의 병기랑 위험도에 따라서 어느 군에 들어갈지가 포함되는데 대부분은 둘 다 해서 잘 보이기는 하십니다. 이제 제가 진단을 잠깐 중간 정리를 드리자면은 전립선암만 특이적으로 보는 환자분들용 사진이 나온 게 있다. 성적이 꽤 좋다. 제가 세세하게 뭐 림프절전이 또 어쩌고 뼈전이 또 어쩌고 이런 자료는 안 보여드릴 건데요. 어쨌든 이제까지 알려진 뼈 스캔, CT, MRI보다 성적이 좋은 거는 그거는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면 단점은
PSMA 발현이 안 되고 있는 종양은 못 잡습니다. 그건 그냥 태생적인 한계입니다. 그다음에 알고 계시겠지만 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의료보험 적용을 받고는 있지만 그래도 푼돈은 아닌 검사 비용이 이제 단점이 되겠습니다. 그럼 치료는, 핵의학 치료는 이름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건가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핵의학 치료를 동위원소 치료라고 부르기도 하고 PRRT 영어를 쓰기도 하고 라디오 파마슈티컬 테라피 뭐 많은데 지금 여러 나라에서 모여서 우리나라 포함하여 용어를 통일시키는 데는 타겟티드 라디오 뉴클라이드 테라피 쪽으로 기울고는 있습니다. TRT, 표적 동위원소 치료. 이 용어가 자리 잡는 데는 사실 수년이 걸릴 것 같긴 한데 하여튼 얘가 이제 표준 용어로 자리 잡기를 바라는데 요 이름을 보시면은 다 이 어떤 치료인지 아실 수 있어요. 뭔가 확실한 표적이 있습니다. 막연히 그냥 피를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붙으면 붙고 말면 말고 이런 게 아니고 명확한 표적이 있고 그 치료 효과를 나타내는데 동위원소가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치료들이 있는데 제가 테라노스틱스 이런 핵의학과 치료를 세트 상품이라고 항상 부르는데요. 이 드시는 약이든 주사 맞는 약이든 한 부분은 에너지를 나타내고 한 번에는 어디로 표적을 보내는지를 하는데 그 에너지가 세면 치료용이 되고 약하면 사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트 상품의 장점은 뭐냐? 사진을 찍어 놓고 표적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면은 대부분 치료 효과가 어떨지를 예측할 수 있어요. 아까 사진 보신 것처럼. 그러니까 성적이 좋을 수밖에 없는데 이 핵의학 치료가 완전 최신인 것처럼 언론에서도 보도되지만 사실 핵의학과 치료 자체는 굉장히 오래된 방법입니다. 그래서 라이프 잡지 기억하시겠지만 1942년도 라이프 잡지에 나왔던 이 요드 치료, 이 핵의학과 치료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획기적이었어요. 당시에는 갑상선암이 전이되면 불치병, 난치병 못 고치는 병이었습니다. 근데 진단용, 치료용 세트가 있으면서 이게 잘 됐는데 이게 같은 원리입니다. 그리고 그 후로 그러면 아무것도 없다가 이 전립선암 치료가 들어온 거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 사이에도 사실 림프종 대상으로 하는 굉장히 좋은 치료제가 있었는데요. 그럼 왜 지금 이렇게 다들 이 핵의학 치료에 대해서 언론에서 말하고 뭔가 제약회사들이 산다 그러고 그럴까? 지금 다시 화두가 되는 거는 기술적으로 더 좋은 치료에 적합한 동위원소를 잘 만들어서 생산해서 쓸 수 있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전립선암에 가서 딱 달라붙는 이 아까 말씀드린 PSMA가 연구가 더 많이 돼서 그래서 환자분들도 많으시고 효과도 좋은 PSMA도 있고 표적도 좋고 이 여러 가지 박자가 딱딱딱딱 맞아 떨어져서 지금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실 수 있는 치료가 나와서 더 화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설명 더 드리기 전에 요거를 꼭 짚고 넘어가고 싶었는데요. 임상 진료, 임상 연구 이 용어들이 다 너무너무 헷갈리실 텐데요. 우선 진료는 연구가 아닙니다. 아무리 임상 연구가 안전하고 이게 저희가 추천드리는 경우 많아요. 적극적으로 이걸 하시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료랑 연구는 아직은 겹치는 영역이 있어도 둘이 똑같진 않습니다. 그래서 진료에 승인된 것들과 연구에서 괜찮을 것 같다라고 하는 걸 동일시 하시면 안 되는 걸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진료에서 활용할 수 있는 약이 있고 외국에서 막 발표하는 연구 결과 중에 괜찮은 게 있고 이거는 별개입니다. 서로 좀 분리해서 생각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가끔 임상 이렇게 줄여서 말하는데요. 그게 두 가지 다의 줄임말일 수도 있습니다. 임상 진료 현장에서 그냥 일상적으로 쓰는 거를 임상이라고 부를 때도 있고 연구인데 임상연구 환자분들한테 하고 있는 걸 임상이라고 말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앞뒤 맥락 없이 임상이라고 할 때는 둘 중 뭐인지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환자분들이 가장 잘 알고 계신 임상연구 결과 중 하나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플루빅토 승인으로 이어진 이 비전인데요. 비전의 생존기간에 대한 얘기는 잘 아시겠지만 비전이 다른 표준 치료 대비 생존기간을 늘려줬다는 보고 외에도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기간도 늘려줬고 또 뼈가 부러지기까지의 시간을 지연시켜줬고 그런 여러 가지 그냥 환자분들이 주관적으로 느끼실 수 있는 점들 포함하여
혜택이 많았다고 이제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대규모 임상시험에서 그래서 승인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플루빅토가 우리나라에도 8월에 승인되었고 10월부터 실제로 우리나라 환자분들이 치료를 받고 계시고 제가 알기로 10월, 11월 합쳐서 이제 2자릿수로 이제 환자분들이 받고 계십니다. 치료를. 그러면은 이 플루빅토의 장점은 아까 말씀드린 생존 기간을 연장시켜 주는 것이랑 나한테 중요한 임상 지표들을 뭔가 내가 지금 컨디션을 좋게 하거나 더 유지시키는 데 기여를 하는 거 그것까지만 볼 것이냐. 이거는 플루빅토 사진은 아니고 다른 핵약과 치료제 임상시험 하는 데서 제가 가지고 온 건데요. 이 환자분이 지금 이 치료제를 핵약 치료제 1번, 2번, 3번, 4번, 5번 받으셨습니다. 보시면 뭔가 지우개로 지워 나가는 것처럼 까만 게 이제 종양이었다고 생각을 했을 때 뼈전이들이 줄어 나가는 거를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이분의 막상 PSA 수치를 보면은 그렇게 획기적으로 줄지는 않았습니다. 처음 하실 때 막 올라가려는 걸 좀 잡죠. 두 번째 하시니까 또 올라가려는 거 잡고 이런 식으로 오랫동안 끄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하는 게 꼭 PSM을 빵을 만드는 것만은 아닙니다. PSA를 올라가려는 PSA를 유지시켜주는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혜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원하시는 건 이런 반응이 이제 화끈한 거를 원하시죠. PSA 197이었을 때 PSMA 펫을 보시면 따다다다 있던 것들이 치료를 하시면서 1차, 2차, 3차 치료하면서 수치도 줄고 눈으로 보이는 병변들도 주는 것. 이게 이제 핵약과 치료 중에서 효과가 좋고 반응을 하시는 분들의 예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보시면은 처음에서 첫 치료했을 때 뚝 떨어지고 또 두 번째 치료했을 때 뚝 떨어지는데 이게 가장 흔히 보이는 양상 중 하나입니다. 첫 두 치료 때 제일 많이 효과를 보십니다. 그러고도 이제 쭉 유지가 되는데요.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뚝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분들도 계시고 아까처럼 좀 비슷하게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나빠지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치료가 나한테 잘 들을지가 사실은 환자분들은 제일 궁금하신 거잖아요. 근데 미국에 있는 UC 계열들 병원에서는 그들의 자료를 기반으로 임상시험 결과들 등등 합쳐서 여러 가지 지표들을 입력한 다음에 그 치료가 그 환자분한테 잘 들을지 이분은 이 수치들을 넣었더니 92% 반응할 것이다. 이 오른쪽 이 보라색 상자에 있는 분은 26%의 확률로 반응할 것이다. 그러니까 반응을 못 볼 확률이 더 높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계산해주는 표가 있긴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는 그런 자료가 아직 있지는 않지만 외국 경험들을 몰아서 해보면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서로 다른 두 분이세요. PSMA 펫을 봤더니 이렇게 보이고 FDG는 이렇게 보였어요. 이 빨간 상자 안에 있는 분은 PSMA 펫에서 별로세요. 그럼 PSMA를 표적으로 하는 핵약 치료에 약을 들여도 이 PSMA를 찾아가야 되는데 약이 PSMA가 많지 않는 게 보이세요? 저 작은 화면에서 보이실까 모르겠는데 이 빨간 상자 안에 있는 환자분보다 이 초록색 상자 안에 있는 환자분이 사실 핵약 PSMA 치료에 더 좋은 대상이 되십니다. 다시 머리 까맣게 보이는 게 FDG 펫, 머리 까맣지 않게 보이는 게 PSMA 펫인데요. 이분은 PSMA 펫에서 보이는 이 까만 점들을 향해서 치료제가 다 갈 수 있어요. 오른쪽 빨간 상자 안에 있는 분들은 뭔가 회색빛으로 보이는 곳들로 약이 가겠지만 그보다는 약이 가지 못하는 병변들이 더 많을 것이라고 저희가 추측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초록색 상자 안에 있는 분한테 사실 핵약, PSMA 표적 치료를 더 권할 수 있게 되겠죠. 제가 오늘 요 발표 중에서 슬라이드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하나만 고르라고 하시면 저는 이 슬라이드를 고르겠습니다. 이게 외국 연구입니다. 주로 독일 자료를 바탕으로 된 거고 21년도에 발표된 자료지만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저희가 얻어갈 게 굉장히 많습니다. 예, 여러 가지 환자분들이 핵약 치료에 반응을 하실지 마실지 요인들을 넣어가지고 점수를 만들어요. 그래서 하시면 확률상 괜찮겠다, 나쁘겠다를 이제 도출해 드리는데 그 정확한 수치를 아실 필요는 없으시겠지만 여기서 나온 것들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진단받고 시간, 처음
전립선암을 진단받으신 시점으로부터 길면 길수록 사실 좋습니다. 뭔가 작년에 진단받으셨는데 올해 이미 플루빅토 치료 대상자가 되신다. 그럼 뭔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빨리 진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진단받고 시간이 긴 게 좋은 겁니다. 이제 기존에 항암을 하셨냐 안 하셨냐 중에서 항암을 기존에 안 하셨던 게 조금 더 좋기는 하나,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국내에서는 플루빅토 승인이 항암을 하신 분들만 대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제가 파란색 쳤습니다. 이걸 지금 고려 대상은 안 됩니다. 그다음에 빈혈 수치, 헤모글로빈 수치가 높은 게 좋습니다. 낮다는 거는 그만큼 이미 골수가 어떻게 보면 약하고 암이 많이 침범했을 수 있다는 사실이어서 헤모글로빈 수치가 높은 게 좋은 겁니다. 그 다음이 PSM의 폐쇄서입니다. 아까 그 초록 상자, 빨간 상자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표적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서 PSM의 폐쇄서 새카맣게 보이는 게 좋은 겁니다. 병변의 개수는 당연하지만 20개 아닐 때가 더 예후가 좋습니다. 더 잘 됩니다. 그 상식적으로 생각하셔도 암 개수가 100개가 넘는 분하고 10개인 분하고는 똑같진 않겠죠. 그래서 개수가 적은 게 더 좋습니다. 뼈전이가 없는 경우가 더 좋습니다. 그냥 림프절론만 가 있을 때가 더 치료 효과가 성적이 더 좋습니다. 그 다음에 간 전이가 없는 경우가 더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중요한 것들을 제가 우선 빨간색으로 더 해봤는데요. 진단받고 시간이 수년이 되셨고 빈혈 수치가 어느 정도 좀 유지가 헤모글로빈 수치가 되면서 PSM의 폐쇄서 아주 섭취가 높으면서 간 전이가 없는 분들이 보다 나은 치료 효과를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은 다 치료 대상 아니냐? 그거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반응을 안 할 확률이 조금 더 높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고려하시고선 선택을 하셔야 되죠. 이거는 이런 자료들은요, 다 평균이에요. 평균 확률. 그룹으로 봤을 때. 그게 나한테, 개인한테 매번 다 똑같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알려진 자료들을 고려해서 결정을 하셔야 되니까 만약 핵의학 치료를 고려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다면은 이런 것들을 같이 알고서는 의료진과 상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요 표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인자 중 하나가 FDG-펫, 포도당-펫. 일반 다른 암 환자분들이 하시는 펫CT에서 종양 부피가 많이 크면은 그거는 꼭 플루빅토 같은 핵의학 치료 아니고 다른 어떤 항암 치료를 하시더라도 그것 자체가 조금 더 어렵습니다. 위험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드가 제가 중요하다고 한 번 더 강조드립니다. 그 다음에 고려하셔야 되는 거는 치료가 얼마나 잘 들을까만이 아니라 부작용이 나한테 어떻게 다가오냐를 이제 결정을 하셔야 돼요. 제가 다른 암 환자분들도 그렇고 개인적으로 싫어하시는 부작용들의 우선순위가 있더라고요. 핵의학과 치료, 그중에서 전립선암 대상으로 하는 것들의 가장 크게 알려진 부작용 3가지는 이렇습니다. 골수로 가서 문제가 생겨서 혈소판 수치가 떨어져서 피가 더 잘 난다든지, 아니면 피가 났을 때 잘 안 멈춘다든지, 아니면 백혈구 수치가 떨어져서 감염이 생겼을 때 잘 회복을 못한다든지, 그런 골수에 관련된 문제. 그 다음에 콩팥, 신장은 뭐 우리 몸에서 너무나도 필수적인 장기이기 때문에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은 당연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침샘으로 가면 이제 침이 안 나오는 게 뭐 그렇게 큰 문제냐. 어떤 분들은 식사하시고 말씀하시는 게 낙이신데 말씀하실 때 자꾸 입이 마르고 식사하실 때 뭔가 뻑뻑하면 나는 침샘 다치는 게 싫다 그러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골수로 가는 거의 부작용은 만약 문제가 생기면은 저희가 수혈 같은 걸 고려합니다. 근데 수혈을 절대 안 받고 싶으시다. 그러면 이분한테는 이제 골수 관련 부작용이 가장 문제가 있는 부작용이 되겠죠. 또 어떤 분들은 신장 기능이 나빠져도 나는 투석은 하고 싶지 않다. 나는 투석까지는 절대 노다. 그러면 이분한테는 콩팥으로 가는 부작용이 되게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치료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를 고려하시고 그 다음에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부작용이 어디까지인지를. 그래서 요 2가지를 알고 결정하시고 내지는 그거에 대해 생각을 해보신 다음에 의료진하고 상의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온 한 예는
이분이 요 노랗게 보이는 게 보시면 뇌가 까맣지 않죠? 뇌 신호가 없죠? 그러니까 FDG 펫 아니에요. 포도당 펫 아니고 PSM의 펫인데요. 뼈에 이렇게 쫙 다 암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치료약을 드렸더니 약이 뼈로 엄청나게 흡수가 잘 됐어요. 자, 이분은 효과를 보셔서 이제 PSA 수치 떨어지고 그러실 건데요. 이렇게 뼈에 많이 암이 가 있을 때 골수가 괜찮지는 않을 거거든요. 골수 이미 암으로 주로 다 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부작용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또 강조하고 싶은 게 핵약 치료는 부작용이 전혀 뜻밖의 어디서 나타나고 그러지 않습니다. 대략 예상하실 수 있어요. 어느 분들한테 나타나실지 또 시점도. 이거는 외국 자료이긴 한데요. 이 시간에 따라서 콩팥 기능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본 건데요. 그 다음에 서울성모 경험도 그렇고 콩팥 기능이 괜찮으셨던 분이 핵약 치료 한 번 했다고 투석하시는 상황으로 가는 경우는 그런 거는 굉장히 확률상 낮습니다. 점차 떨어지시거나 원체 콩팥 기능은 나이 들면서 조금씩 감소하거든요. 연간 한 3%로. 감소해서 이미 낮은 상태에서 핵약을 치료해서 조금 더 낮아진다. 이런 거는 있을 수 있는 일인데요. 갑자기 확 나타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작용을 고려하시고 그다음에 시기를 같이 고려하셔야 돼요. 어느 시점인지. 그래서 이게 단순히 저한테 가족분이라면 어떻게 권하시겠어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의료진들한테. 권하시겠습니까? 그게 그 가족이 어떤 부작용을 싫어하고 받아들이는지 그런 것들에 다 달려 있어요. 어떤 분들은 나는 치료 성공률이 50% 이상이면 해보겠다 하시는 분이 계시고요. 90% 이상이면 난 하지 않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 필요하면은 투석하지. 투석 많이들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과 투석을 절대 안 하겠다라고 하신 분들의 결정이 같아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하셔서 치료하시는 거를 권해드리면서 현실에서 안전한지가 이제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임상시험은 많이 그래 했다, 좋다, 결과 괜찮다, 다른 항암들에 비해서 오히려 좋으면 좋지 나쁘지 않다 얘기 많이 들으셨는데 요번에 유럽학회에서도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프랑스나 독일같이 우리나라보다 핵약 치료가 전립선암 환자분들에서 먼저 많이 이제 경험이 누적된 경우에서 보면 임상시험에서 보고된 것 같은 부작용이 그 정도 빈도로 나타내고 60대, 70대는 당연 80대 환자분들에서도 안전하게 예측 가능하게 쓸 수 있다는 보고들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임상시험에서는 되게 휘황찬란하게 괜찮았는데 현실에서 쓰면 그만큼 성적이 안 나오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 핵약과 치료들은 루티슘 177, PSM에 겨냥하는 핵약 치료들은 지금까지 나온 거 보면은 현실에서도 상당히 안전하다는 보고들이 많이 누적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전립선암 치료는 지금 새롭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핵약 치료는 80년도 넘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누적된 경험으로 봐서도 이거는 이론상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도 제가 아주 간략히 언급드리면 이 역시 비싸서 사실 국내에서 많이 처방을 못 내고 있기는 하지만 칼슘인 척하는 라듐이라는 치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뼈전이에는 상당히 좋고 우리나라 전립선암 가이드라인에도 사실 들어가 있는 표준 치료입니다. 임상시험이 뭐가 언제 어떻게 하고 있냐를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데 그때 이제 저희가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제일 확실한 거는 의약품 안전나라에 가셔서 지금 어떤 임상시험들이 어느 단계인지를 확인하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알파 입자에 대한 치료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높은데 알파는 정상으로는 별로 안 가면서 암세포에 가는 에너지는 굉장히 높아서 기대 거는 바가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나와 있는 보고 보면 굉장히 괜찮고 좋은 결과들이 많아요. 국내에서도 원자력병원에서 알파 입자 치료를 임상치료를 하는데요. 제가 단점도 오늘 말씀드리기로 했으니까 이론상 PSM의 발현 차이에 따라서요. 종양이 어디는 PSMA가 어디는 PSMA가 안 나오는 종양이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가정을 하시면 알파 입자는 딱 PSM이 발현되는 데만 가서 치료 효과를 나타내면
PSMA 발현 안 되는 데는 안 건드릴 수도 있다는 이론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그에 비해 지금 루티슘 177 같은 것들은 옆에 있는 조직도 어느 정도 조금 방사선이 가거든요. 그래서 두루두루 치료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알파 입자가 더 좋은 치료라고 지금 말씀드릴 단계는 아닙니다. 그래서 장단점이 알파 입자도 있는 치료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하나 관심 가져주십사 하고선 이제 드린 것들은, 이 슬라이드들은 우리나라에서 이런 핵약 치료제를 가격을 낮추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제가 생각했을 때 원자재를 사실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으면은 더 저렴해질 수 있겠죠. 근데 이게 기술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다른 사회적인 인자로 지금 생각보다 빨리 못 만들고 있는데요. 국내에서 만들면 저는 가격이 더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일본에서는 또 일본만의 또 해결책으로 뭐 이것저것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치료도 이제 급하시겠지만 그런 것들이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뭐가 얼마나 생산되냐에 따라서 앞으로 이 치료가 얼마나 널리 더 국내에서 퍼질 수 있냐를 정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PSMA PET는 전립선암 전용 핵약 사진 검사입니다. 다른 암 환자분들 하신 FDG PET하고 다릅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비교해 보더라도 대부분의 경우 기존 검사들보다 정확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모두에게 필요한 건 아니고 전립선암 중에서도 전이 위험도가 낮으신 분들은 굳이 이 검사를 지금 안 하셔도 됩니다. 루티슘 PSMA 를 표적으로 하는 핵약 치료가 전이암에서 도움이 될 수 있고, 장점은 치료 효과가 좋다는 거죠. 이게 다 많은 임상 시험과 임상 경험에서 나온 것들이. 단점은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골수, 콩팥, 그 다음에 침샘으로 가는 것 때문에 부작용이 어느 정도 나타날 수 있는데 이게 예측 가능한 부작용이긴 합니다. 제가 부작용 얘기하면서 앞에서 깜빡 말씀 안 드려서 또 강조할 게 하나 있는데, 거꾸로 부작용이 잘 안 나타나는 부위들이 있어요. 인지 기능이 떨어진다는 보고는 없어요. 뭐 약 많이 하면은 좀 멍해지고 뭐 그렇다는 게, 이 핵약 치료는 뇌의 이게 기능을 떨어뜨린다는 보고는 전혀 없고, 그다음에 심장으로 거의 안 가기 때문에 심장에는 부작용이 생기지 않습니다. 근데 비용은 아직은 좀 높지만 이게 비용이 병원마다 책정된 게 조금 다르고 환자분들에 따라서 받으실 수 있는 혜택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각 병원에서 직접 상의해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마지막 멘트는 우리 환자분 많이 보신 하승균 교수님이 꼭 넣어달라고 하신 이 치료 경험은 개인적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큰 원리 원칙이고 통계상 그렇다는 거지, 우리 환자분들 개인에게 어떤 일이 언제 생길지는 또 복잡한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또 궁금하신 게 있으면 의료진하고 상의를 꼭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회를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저는 핵약 진단과 치료제에 되게 애정과 희망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설명드릴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환자분 직접 봐주시는 김인호, 이지혁 교수님 특별히 감사드리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이명희, 하승균 선생님께도 감사드립니다.